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비담의 난. 647년 정월, 새해가 되자마자 신라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는데 최고 직책인 상대 등이던 비담이 염종 등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왕성을 포위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비담의 반란군은 왕이 있는 궁궐마저 포위한 채 왕성을 곧 함락시킬 듯한 기세로 세차게 밀어붙였는데 당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김유신의 군대, 반란군의 위세에 눌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반란의 명분으로 여자가 왕이 되니 나라가 어지럽고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여왕 통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비록 비담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그 난이 초래한 정치적 파장은 신라 역사상 일찍이 보기 드물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등장한 김춘추는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이전 왕들과는 다른 성격의 왕실, 즉 진골계통의 왕실을 개창한 것입니다. 비담의 난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 정치제도가 확립되고 새로운 유교적 통치 이념이 뿌리내린 계기를 이룬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담의 난에는 신라 역사의 특수한 성격이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 선덕여왕의 즉위는 그 자체가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여성의 정치적 진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라시대에만 제27대 선덕여왕, 제28대 진덕여왕, 제51대 진성여왕 등 모두 3명의 여왕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이후에도 여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신라에서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삼국유사에는 성골 신분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여자이기는 하지만 성골 신분인 선덕여왕이 즉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골이란 제도가 신라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골은 선덕여왕 이전의 어느 시기에 왕실의 특정 가문에서 자신들을 다른 진골들과 구분짓기 위해 만들어낸 선민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즉 본래 왕족들은 모두 진골이었는데 특정한 진골이 자신들을 성골 신분으로 표방하고 이를 왕위 계승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제26대 진평왕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데 진평왕은 제24대 진흥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진평왕의 아버지였던 태자 동륜이 일찍 죽는 바람에 왕위는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자 진평왕의 삼촌인 제25대 진지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진지왕이 잦은 실정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자 왕위는 다시 진평왕에게 돌아왔는데 진평왕의 가계에 속하는 인물들은 이름부터 다른 귀족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진평왕의 이름인 백정과 왕비의 이름인 마야 부인은 모두 석가모니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진평왕의 동생 진정갈문왕과 진안갈문왕의 이름인 백반과 국반은 석가모니 삼촌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마치 석가모니 왕족을 진평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왕실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불교가 국교로 인식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가문을 석가모니 가문과 등치시킨 것은 진평왕계의 가문은 다른 왕족 가문과는 차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가문을 신성화하려는 진평왕의 이 같은 노력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권자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평왕과 그 형제들은 아들을 한 명도 두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 반계의 다른 남성 왕족 중에서 왕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욱이 진평왕의 사촌 동생이자 진지왕의 아들이었고 또 김춘추의 아버지였던 용수도 생존해 있었으나 성골 신분의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왕위는 결국 선덕여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당시로서도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진평왕도 선덕을 왕위 계승권자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부딪힐 수많은 정치적 파장과 반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 말년 선덕여왕의 즉위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귀족 칠숙과 소품 일당의 모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선덕여왕을 보좌하고 귀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왕족이었던 을제를 상대 등에 임명해 정치적 보호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선덕여왕과 그 측근 세력도 여왕 통치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선덕여왕의 능력, 즉 예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덕여왕이 자기가 죽을 때를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나
영묘사에 나타난 개구리 떼를 보고 백제군의 기습을 예견해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들이 모두 이를 설명해줍니다. 선덕여왕의 예언 능력을 특히 강조하였던 이유는 여왕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선덕여왕은 여자의 몸이지만 능력은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해 여왕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떠오르는 실세인 김춘추와 김유신. 선덕여왕 재위 기간 동안 여왕의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정치와 군사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인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인데,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로 선덕여왕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김춘추의 아버지 용수는 진평왕 때 왕실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내성의 장관에 임명될 정도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진평왕이 자신의 직계 가족과 형제들을 신성화시켜 왕위를 딸에게 물려주었지만 김춘추 가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선덕여왕 초기에는 김춘추의 아버지인 용수가 정치 군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이후로는 김춘추가 여왕을 도와 정치적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선덕여왕 내에 눈부시게 활동한 사람은 김유신이었는데, 김유신은 본래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김구해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금관가야의 왕족은 신라의 자진에서 항복한 공로로 신라 왕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진골 신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진골 귀족들은 새로 경주로 진입한 가야의 후손들을 정치적으로 멀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은 진흥왕을 도와 백제와의 전투에서 큰功을 세웠음에도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신라 진골 가문의 여자와 혼인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김서현은 당시 왕족이었던 숙필종의 딸 만명부인과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숙필종의 반대에 부딪히자 함께 지방으로 달아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서현이 만명부인과 혼인하는 과정이 이처럼 힘들었던 이유는 당시 진골 귀족들이 김유신 가문을 경원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김서현과 만명부인의 결합으로 김유신 가문이 신라 귀족 사회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기는 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김유신은 신라 중앙 귀족의 대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 왕족 가문과 김유신 가문의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치밀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춘추와 함께 공을 차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옥근을 밟아 떨어뜨린 뒤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김춘추가 보는 앞에서 동생이 바느질을 하도록 시킴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마침내 두 가문 간의 결혼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자신의 서녀를 다시 김유신과 혼인시킴으로써 두 지방 간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왕실과의 혼인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운 눈부신 전공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644년 가을부터 645년에 걸쳐 백제와 전투를 벌일 때 김유신은 출정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다시 변방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왕도 아련하지 못하고 다시 출정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전했던 군대가 돌아오던 중 또 전쟁이 발생하자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채 또 다시 출정할 것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선덕여왕대에는 김춘추 세력과 김유신 세력이 정치와 군사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덕여왕의 절대적 후원을 받은 두 세력의 등장은 역으로 여왕의 존재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진골 귀족들로부터 집중적인 시기와 견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니 나라가 어지럽다. 554년 백제는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29,600명의 군사가 몰살하고 전투에 직접 참가한 성왕마저 전사하는 대참패를 겪은 뒤 절치부심하며 신라를 공략하는 데 국군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무왕대의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해 의자왕대에는 본격적으로 신라를 공략했는데, 이 시기가 신라로서는 선덕여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642년 8월 백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당시 신라 서쪽 변방의 대야성을 공략해 함락시켰습니다. 대야성은 신라 서쪽 국경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빼앗겨 신라는 수도 경주마저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였던 품석이었는데, 가족이 이 전투에서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대야성의 함락은 신라의 국가적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시련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정치적 시련은 여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친왕파 세력의 정치적 위기이기도 했는데, 특히 대야성 함락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춘추였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김춘추는 그 슬픔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패배의 책임자가 자신의 사위라 김춘추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신라의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고구려로 가서 군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구려로 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견제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고구려로 청병 외교를 떠났던 김춘추는 군사적 지원은 고사하고 자신의 몸만 빠져나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신라로서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이듬해 정월 사신을 당에 보내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당 태종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도 뜻밖이었고, 그 해결책 중 하나는 신라 조정에 엄청난 정치적 충격을 주었는데, 신라 사신의 요청을 받은 당 태종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진격하는 방안으로 일시적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겠지만 계속적인 공격이 없다면 신라가 또다시 주변국의 침입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나라 군사의 옥과 깃발을 빌려다 신라 국경에 진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적국이 당의 군대가 온 것으로 착각해 물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로, 신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업신여김을 받아 자주 침입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당 태종이 자신의 왕족 한 명을 군대와 함께 보내 신라왕으로 삼은 뒤 신라가 안정되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안은 신라의 여왕 통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으로, 당 태종의 이런 언급은 선덕여왕의 권위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여왕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귀족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선덕여왕과 그 추종 세력을 공격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기에 직면한 선덕여왕은 이를 극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우선 군사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김유신의 활동에 의지했는데, 그 결과 김유신의 눈부신 활동에 힘입어 백제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힘을 빌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황룡사 구층탑도 만들었는데, 자장의 요청에 따라 세워진 황룡사탑은 여왕 통치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자장은 중국의 명산과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신라를 위기에서 구할 방안을 부처님께 간절히 요청했는데, 신령스러운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황룡사탑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어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운다면 이웃 나라가 모두 항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이다. 비담의 반발과 실패. 여왕 통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신라 조정에 잠재되어 있던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춘추, 김유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여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세력의 알력을 표면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선덕여왕 14년인 645년 11월 비담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는데, 상대등은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국왕에게 병고가 생기면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도 갖고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담의 상대등 임명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덕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직계 자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은 지병이 있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병에 쾌유를 비는 불공을 들인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만일의 경우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담이 비록 상대등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당시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눈부시게 활약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비담 세력과 김춘추, 김유신 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립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립은 결국 선덕여왕 이후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는데, 결과는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처럼 성골 신분인 사촌 여동생 진덕여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 과정에는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의 입김도 매우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후계자 결정은 진평왕계 가문의 독주와 여왕 통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권에 매우 근접해 있던 상대 등 비담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결정으로, 비담은 불만을 갖고 있던 정치 세력을 규합해 난을 계획하다 647년 정월 선덕여왕의 임종이 다가오자 난을 일으켰습니다. 비담이 반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여왕 통치 문제로, 여자가 왕이 되니 나라가 어지럽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부호를 내걸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여왕은 선덕여왕뿐만 아니라 다음 왕위 계승권자로 결정된 진덕여왕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그 원인을 여왕 통치로 돌림으로써 진덕여왕의 즉위도 부당하다는 의미를 구후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진평왕계 왕족은 물론이고 이들과 결합된 모든 국왕 친위 세력, 특히 김춘추 김유신 세력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습니다. 난을 일으킨 비담과 그 추종 세력들의 위세는 대단했는데, 반란군은 명월산성을 근거지로 삼고 선덕여왕이 있던 월성을 포위해 공격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국왕의 군대도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는데, 양 진영은 10여 일이나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하였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던 정월 8일, 선덕여왕이 죽고 뒤이어 황급히 진덕여왕이 즉위했는데, 국왕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밤중에 국왕이 있는 월성에 큰 별이 떨어지는 병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이 떨어지는 것을 흉조로 여겼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비담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다. 이는 틀림없이 여왕이 패할 징조라고 했습니다. 환호하는 반란군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킬 정도였던 반면, 국왕과 그 휘하의 군대는 이 소식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김유신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획을 실행했는데,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다시 연에 실려 끼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을 시켜 어젯밤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어 마치 좋지 않은 징조가 사라진 것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국왕 측 군사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갔고, 그 기세를 몰아 반란군을 공격해 같은 달 17일 마침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신라사의 분기점이 된 비담의 난. 반란은 언제나 공신과 역적을 배출하는데, 반란이 진압된 뒤 주모자 비담 등과 그들의 친족 30명이 반란에 연루되어 처형된 반면,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비록 진덕여왕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실권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장악해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비담과 김춘추의 대립은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 쟁탈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던 정치적 지향점과 정책적 차이가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신라는 성골의 개념을 만들어낼 정도로 국정 운영의 불교와 신성왕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왕들의 이름을 모두 불교식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담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소승불교의 교의학자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아 비담 역시 기존의 불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담은 기존의 통치 질서와 불교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 같은 비담의 정치적 성격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춘추는 과거와는 달리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실제 중국에 가서 유학 교육 상황을 살펴보고 각종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갔습니다. 비담의 난이 진압된 다음 해인 648년에 김춘추 일행은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큰 목적은 당나라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 교육기관인 국학에 들러 유학을 강론하는 것을 참관하고 신라 조정의 복식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겠다면서 당나라로부터 중국식 복장을 건네받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로 돌아와 이듬해인 649년 복제를 중국식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신라의 연호를 없애고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비담의 난은 다른 일반적인 모반 사건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시대 상황에서 기인한 반란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반도로 대변되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한반도의 삼국 간 전쟁이었습니다. 삼국 간의 전쟁은 중국 대륙에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대화개신과 임신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 간의 대립은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의 국내 사정을 규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삼국은 서로 간의 불완전한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국 간의 대립 과정에서 내부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증대했고 삼국 간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를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국내 정치 문제, 외교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고 급기야 그 갈등은 정치적 생명을 건 모반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642년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 백제에서 발생한 쿠데타 등은 모두 삼국 간의 항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체제 재편이 필요한 7세기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로 신라에서는 이런 갈등이 비담의 난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비담의 난이 진압된 뒤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김춘추 세력은 이전의 왕실과는 달리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유교적 통치 이념에 입각한 정치 질서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역설적으로 비담의 난은 신라가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비담의 난이었습니다.